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HMM 선박과 선원을 관리하고 있는 HMM 오션 서비스의 안정호 본부장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우선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항만 그리고 우리 선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이죠. 원래 이제 우한에서 발효해서 생긴 것은 19년 11월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선박이나 선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작년 2월서부터 지금 이제 1년 4개월 정도 돼 갑니다. 그동안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요. 가장 크게 한 가지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선원들은 승선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한 선박에 우리 국제 규정상 11개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하선을 시켜야 되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 교대를 시켜야 되는데, 교대를 시키게 되면 새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감염원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니까 예방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두 가지의 대책점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대략 전 세계 선원의 30% 정도가 제때 교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 회사는 그나마 이제 한국을 기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대가 원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10%의 선원은 자기가 휴가를 가야 될 시기에 휴가를 못 가는 그런 선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주제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있는 이야기들, 제가 발표할 이 토론할 내용 말고 아까 주제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만 현장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식약처에서 나온 신속 진단 키트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일부 회사는 지금 이제 선박에다 보급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도가 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양성을 양성이라고 판별해내는 능력, 그것이 좀 낮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호주 항만에서 이것을 요구를 많이 해서 가지고 다니는 선박들이 있는데, 저희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양성을 양성으로 판별 못 해내면 참 좋겠네. 뭐 양성인데 못 알아내면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 사실은 또 어떤 선사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의심 환자가 유증상자가 발생해서 항만당국에 신고를 하니까 배를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유증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신속 진단 키트든 뭐가 됐건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데도 안 받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IMO에서 리ኳ이먼트에서 나왔던 절차 가이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격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 다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항만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중국 항만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중국은 규정은 있어도 그 규정이 너무 자주 변하고, 뭐 어제 그제의 경우에도 샤먼항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상해라든지 뭐 닝보라든지 전부 다 어떨 때는 검사하고 어떨 때는 검사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게 하는 측면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위양성이라고 하는 거짓 양성 판정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박이 운항을 중지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에서 전부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격리를 한 후에 다시 음성이 나와야 운항이 재개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항구에서는 위양성 사례가 제법 많이 나온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 방안들이 이제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치료제는 뭐 지금도 아직 뭐 확실한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백신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의 백신은 한 두 달 전인가요? 우리 해운협회, 선주협회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100명분을 마련을 해서 맞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초기에 신청한 사람이 30명도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30세 이하는 뭐 맞을 수 없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원들이 한 반수 정도는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가장 큰 문제는 신청하고 1차 접종까지 심사하는 데만 1개월, 그 다음에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까지 가는데 2개월, 도합 3개월이 걸리는데 8주 이상 되어야 항체 발생률이 높다.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가 이제 8주니까 합해서 이제 신청으로부터 3개월 정도를 육상에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선언은 7개월 정도에서 7, 8개월 정도 배를 타고 2달 정도를 쉬게 됩니다. 근데 3개월을 쉬게 되면 다음 로테이션이 안 되게 되고 사람이 그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 기간 때문에 실제로 그 접종이 가능한 사람 수가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많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해서 안 맞겠다는 사람이 50% 정도 나왔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래서 해운협회에서 어렵게 마련한 100명분의 백신을 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추가로 신청을 하라 해서 지금은 아마 그 정도 인원은 됐을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 소식으로는 3일 전부터 미국의 롱비치 LA 타코마 항에서 의사가 성선해서 백신을 접종을 해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얀센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해 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선박이 컨테이너 선박이 보통 하루 정도를 정박하고 출항을 해야 되는데 이 접종을 받고 나서 만약 출항하고 나서 대항항해를 하는 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해주겠다 하는데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백신도 나오고 신속 진단 키트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아주 완벽한 해결책으로 작동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현장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두 번째 발표하신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 정진을 통한 선원 건강 정진과 입법 방안에 관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바다라는 곳은 항상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자체가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 선원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우리 부산대학교 병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방청에서도 119 구급과에서 119 해상 응급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에 시작한 해상 원격 의료 서비스에 처음부터 이제 신청을 해서 지금도 전체 상선대 84척 중에서 한 11% 정도 그렇게 이제 한 9척 정도 하고 있고
올해에도 한 2척 정도 더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효과성, 필요성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부산대학 병원 그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에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잘 해주시고 우리 선원들의 그 의료 환경에 대해서 많이 그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는 크게 이제 아까도 뭐 설명 다 나왔지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소 선상 생활에서의 건강 관리,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뭐 복지국가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었고, 지금 현재 선원들의 연령대도 지금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건강 상담에 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응급처치 지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의료법에 이것이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의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처치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어떤 의약품을 그 환자에게 투여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2차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초기에 이렇게 상병을 좀 빨리 이렇게 억제를 할 수 있어서 환자의 생명 유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다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 건강 상담에 대해서는 뭐 아까 우리 부산대학 병원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예약하고 화상으로 이제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지금은 워낙 이제 통신이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환부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주면 그걸 보시고 의료진이 전문적인 의료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설명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뭐냐면은 사실 저희 회사는 조금 그래도 회원회사 중에 좀 큰 회사라서 인터넷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 아마도 좀 규모가 적은 회사라든지 이 재정 형편이 어려운 회사들은 인터넷 환경이 썩 좋지는 않을 텐데, 이러한 그 의료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아니면 화상 연결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우선 통신기기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적인 애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하고 한국하고의 시차가 있어서 뭐 의료진이 뭐 24시간 계속 그런 것을 상담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박은 밤 시간이고 여기는 낮 시간이고 그러면 그런 미스매치 때문에 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선박에 보급되어 있는 그 아까 보셨던 장비들이 있죠. 그 우리 캐리어 같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검사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한국에 선박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보내서 뭐 수리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요. 어떻든지 간에 2016년부터 실제로 이제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서 거의 6년 돼 가고 있죠. 6년 동안에 선원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의료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응급처치 지도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더 고마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전영우 교수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언젠가는 선사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거 효용성을 봐서 이렇게 좀 선박을 늘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뭐 시간이 갈수록 좋기는 좋다. 그런데 이 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씩 이렇게 이제 자꾸 비교를 하고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약간의 그 어떤 입법화를 통해서 정부 지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사도 일부는 뭐 출연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좀 합리적인 선에서 결론이 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선원들에게도 뭐 지금보다도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뭐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토론에서 아까 뭐 발표한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입법화 방안을 통해서 선언법이라든지 이런 데 의료 지원에 관한 원격 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또 국가와 또 뭐 P&I라든지 민간 뭐 국가 이렇게 해서 좀 비용 조달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냥 그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담론이 될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고 나면 결론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잘 안 갖추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발제자에게 질문 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뭐 이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에 관한 입법화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 추진 조직이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혹시 어떤 검토안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의 소리를 말씀하시다 보니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 예, 다음, 일단 질의응답은 토론 다 한 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혁 교수님, 예, 해주시고요. 가능한 좀 간략하게, 예, 시간 좀 전략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이제서 발표하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귀한 자료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그런 토론과 질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에서 생각하지 못한 같은 이 팬데믹이 아이언트 사태의 어떤 재정이나 경제적인 이런 영향보다도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사회 전반까지도 바꿀 정도로 충격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도 코로나 전반부 부분이 될 것으로 성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팬데믹은 일상화될 것이고 각 단계라든지 산업분야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 코로나가 전개했듯이 지금은 이 교통수단 발달로 하는 때문에 한 지역의 건너편은 좀 세계화가 된다는 것을 따라서 국제간에 문제적 공간을 장악하는 수박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느 한국가보다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가장 쉽게 폭로될 수 있는 문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으로서 국제간 노력도 지금 기울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각 국마다 또 국제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력은 더욱 예방적 경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제도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질의사항은 내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 전진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러 채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발표를 한 바와 같이 중앙소방에서 지금 2018년도
부터 시작을 그전에 119 부산 소방에서 잘해 왔던 것을 지금 중앙 소방에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고 있고요. 해경에서 지금 또 양궁그룹 서비스를 지금 양상선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가장 진보된 형태가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시범사업이나 가상으로 본격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업지로서라든지 이런 등등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해결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다시피 이걸 이제 구설을 깰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표 의료를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담당 선생님들은 우리 선언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선박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항공 승무원들을 담당하는 이 항공의학 전문의는 아니지만 이런 분야를 맡는 이런 분들은 항공 안전법에 따라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양의학에 대한 전문가 제도 도입도 함께 이렇게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할 때 사실 목적으로 장비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발달 사이를 비롯해서 장비들이 쭉 있지만은 향후에 이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이렇게 동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목적으로 장비보다도 이와 같이 이 퍼스널 헬스 리코드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어떤 인적 사망이면 신고급 정보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의 병력이라든지 하는 히스토리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적 의사들은 그걸 보고 훨씬 더 보급 정보를 갖고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럴 때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개서라든지 또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지원하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프리시핑을 위한 대응세계의 방안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방역 지침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들 때는 항상 우리가 보는 사람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가독성이 좋도록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세계 주요 항만에서 선언 교대를 지금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선언들 장기적으로 선선으로 매우 고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중역엑스라든지 14일간 계약 없이 항해하는 외국인이라든지 컨테이너 벌크 이런 일부의 배들은 지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경제 의무로 인한 국제 선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또 발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자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토론을 마치고 나중에 또 질의 사항들은 같이 모아서 좀 질의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세요. 지금 질의를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질의는 첫 번째 정부에서 질병관리 정부에 대해서 지금 격리 면제 대상 선박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향후 추진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격 의료 시스템의 장기적 과제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지금 항공기 승무원들은 지금 우선 접종 대상자로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선원들은 이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향후 코로나는 아마 독감 예방 접종과 같이 매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방금 전망을 하셨는데 현재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 내용과 향후 정책 수립 대책들은 이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소방본부의 최정식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를 켜시고 해주십시오.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예. 저 부산소방본부 최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전용 요즘을 비롯해가지고, 발제자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준비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나라 원기의료의 최초는 의사가 상주하면서 24시간 사람들한테 응급 의료를 제공한 최초는 2003년도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32샵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한 것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32샵을 구축한 일원으로서 사실은 이제 선박 원격으로에 굉장히 관심이 저도 많고, 이후에 2012년도에 이제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선박 해상 의료 서비스를 인계받아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소방청으로 이관돼서 현재 소방청에서 해상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들 부산에서 2018년까지 운영하다가 소방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사실은 또 업무를 떠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덜했는데, 그래서 이제 청에서 건수를 보니까 작년도에 2,617건을 상담을 했고, 그 중에서 응급 상담이 1,336건, 처치 지도가 1,200건, 복약 지도가 179건, 기타였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상 서비스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원격 의료 서비스는 지금 관련 법규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재반 비용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소방, 그다음에 부산, 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여기 제가 실제 첫 번째는 소방청에 저희들이 좀 요청할 것은 실질적으로 소방청에서도 119 해상 의료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전화, 이메일, 인터넷, 카카오톡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응급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전화입니다. 전화. 그런데 이제 전화는 여기에 보면 이제 부산에서 할 때는 단축 코드를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전화번호 12자리를 그대로 돌려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단축 코드 119 샵이라든지 이런 단축 코드를 부여받아가지고 운영한다면 선원들이 접근하는데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용 문제도 응급 상담 관련해서는 이 통신 비용을 감면하든지 KT하고 협의해가지고 감면을 받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든지, 그리고 부담 없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요즘은 인터넷 기반만 되면 배에서도 사실은 화상 응급 서비스 제공이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도 응급 상황에서 이 응급 처치 지도는 화상으로 제공해도 저희들이 복지부 운영할 때 자문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화상으로 응급 처치 지도를 하면 안 된다 법률을 떠나서 이제 복지부의 질의 응답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운영 중인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건수도 많이 늘었고요. 화상, 전화, 메시지, 톡,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선원들에게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원격 화상 정비가 지금 설치된 데가 100개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개소는 화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선박들이 사실은 서비스를 화상 서비스를 못 받지 않나. 그래서 뭐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도 뭐 예산 지원을 좀 받든지 해서 그 화상 의료 서비스를 꼭 100개 이외에도 아까 인터넷 기반만 되면 좀 화상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그 선원들이 훨씬 뭐 접근하는데 쉽게 좀 질적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대학교 병원에 제가 요청을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셋째, 또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 제안인데 이제 낙도 주민들이 건강정진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선. 그것은 뭐 검사장비라든지 병원선에서는 다 있죠. 그래서 이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입항이라든지 정박 중에 자전의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찾아가는 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누가 답을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선원들이 뭐 정박 입항해가지고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 검사받고 뭐 이러지는 못하니까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가지고 해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장기적으로 좋다면은 뭐 선원 전용 병원선도 뭐 도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선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나 질환들을 체계적으로 어떤 원격 의료지도 도입이 절실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장비 의약품 현실적인 비치라든지 의료 관리자에 대한 교육, 효과적인 의료 지도를 위한 신고 접수 상담, 의료 지원,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 법률적 고안 이런 걸 총망라해가지고 어떤 이거는 뭐 민의에 맡길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좀 주도해가지고 한국형 원격 의료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셰프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HMM 회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신 전정근 위원장께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HMM 회원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전정근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가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 선원들의 근무 환경이 보다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3가지 주제 모두에 대해서 이제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와 항만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선원들의 삶은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인데요. 떠다니는 감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대도 원활하지 않고 상륙도 불가하고 방선도 되지 않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권리도 포기한 채 승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퇴직률도 높아지고 덩달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인내 상황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퇴직을 하다 보니 교대자가 없고 교대자가 없으니 장기 승선을 하고 장기 승선을 하니 지쳐서 다시 퇴직을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뛰어넘는 재난 상황에서 당연한 인내일 수 있으나 기준 없는 잣대나 일관성, 합리성 없는 방역 지침이 선원들에게는 많은 불만과 더 큰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외부 감염 요인이 없다면 가장 안전한 공간이지만 감염 이후에는 후속 조치가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위태로운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접촉을 차단해야겠지만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하는 작업자나 도선사의 경우는 반드시 철저한 검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항만 작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질적으로 항만 작업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기적으로는 뭐 일주일이든 데일리든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검역 당국의 이해하기 어려운 지침은 이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항이 불가하고 교대자는 선박에서 대기해야 하는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검역 지침입니다. 출항은 하되 엔카리지에서 이제 대기를 해도 되는 사항을 출항 불가나 하선자 선내 대기와 같이 불필요하게 항만 서비스 질을 악화시키는 검역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부와 항만 그리고 선원 간의 구속력 있는 이제 협의체가 구성되어 적극적이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의 경우는 수차례 검역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수정되지 않는 것은 업계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 또 다른 전염병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와 항만 그리고 선원 간의 구속력 있는 협의체 구성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 증진을 통한 선원 건강 증진 방안과 입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이제 선원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 시에 비전문가에게 전문가적인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응급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예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는 예기치 않는 곳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케이스에 대한 응급 처리 절차를 이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선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가 접목돼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케이스별 응급 처리 절차를 절차화하고 약들도 다양화하고 표준화해서 손쉽게 선박에서 처치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혈압과 같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이제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약이 소진되었을 때 상륙의 문제나 국내 기항 스케줄의 문제로 적게 처방이 어렵습니다. 이에 원격 의료를 접목시켜서 장기간 복용해야 할 이제 약제 처방도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대리점을 통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화가 같이 병행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드리자면 해양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하나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이러스 프리시핑을 위한 예방표준 대응체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육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다양한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청정 지역이며 안전 지역입니다. 다만 외부인의 접촉 또는 교대한 선원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대선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승선 전, 승선 중, 승선 후로 이제 단계를 나눠서 단계별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선 전 단계에서는 이제 질병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고 전염병은 이제 예방이 중요하므로 항만 게이트부터 잘 차단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승선 중 단계에서는 승선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항원 검사 키트들을 종류별로 지급하고 자가 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승선 후 단계에서는 어떠한 요인으로 이제 교대하게 된 선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메디컬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절차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선박에서 유증상자 및 이제 감염 의심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선박에서 보고하는 것 외에는 없는지, 또한 허위 보고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지. 두 번째 질문은 선박에서 이제 유증상자 및 감염 의심자가 발생 시 선사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감축이 급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성급의 유진호 팀장. 유진호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의 미래전략팀 팀장을 하고 있는 유진호라고 합니다. 사실 선박이라는 이 고립된 어떤 객체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이제
그 해양 원격 위료 이외에는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양 원격 위료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많은 걸까? 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선급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료법 제33조가 위료기관 내에서만 그 위료인이 그 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원칙론이 상당히 너무나 그 강하게 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달에도 대법원 판례에서 그 원격적으로 그 진료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의료인을 그 유죄 처벌한 그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그 대법원의 법리에서 원격 진료가 전면적인 허용을 뒷받침할 정도로 제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것을 한 가지 근거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판사분들이 왜 이 용어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전면적인 허용은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예외적인 허용은 가능한 시대가 도달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관한 부분, 고립된 환경에서의 선언을 위한 이 원격 진료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제화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언법 88조에 그 무선 등에 의한 의료 조언 조항이 있고 이거를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로는 전용우 교수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해양 비대면 의료 관리 사업을 결국 선언법 내에 그 제정하는 신설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쩌면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이제 그 텐저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적인 사항으로요. 선박의 감염을 일으키는 그 가능성 중 하나가 결국 항만 하역 근로자의 그 접근인데 앞서 그 BPA의 그 서정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가 검진 키트나 이제 자가 검진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 이제 선상에 올라가서 하역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것을 자가 검진 그 스스로 맡겨놔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3자적인 어떤 인증이나 재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ILO의 긴급 성명과 같이 입항이 거부되는 그 한국적 선원이든 또는 외국적 선원이든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항만 밖에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인권을 이거를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상의 최소한 침해 원칙을 그 한도를 넘어서는 인권의 침해 또는 기본권의 그 침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특히 백신이 개발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이 내비게이션 등 그 인터넷 환경의 그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기본권 침해의 그 성립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정부나 선주는 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용 교수님 어떻게 어떤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국제적인 어떤 그 움직임은 어떤지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해양 비대면 위료 관리 사업이 지금 연간 20억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20억 연간 20억으로 해양 비대면 위료 관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될 수 있을지 특히 궁극적으로는 아까 다른 그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원격 의료 전문형 병원선이 필요하고 이것만이 현재 의료법 34조에 원격적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그 치료를 해야 된다는 원격 의료 요건을 충족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선이 어쩌면 많은 무수한 어떤 다툼이 있는 논쟁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의료법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 부분을 건조를 해서 주요 항구에 배치해서 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HMM 오션 서비스의 안정훈 본부장님이 토론자이시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클린십에 대한 인증 제도가
과연 상선의 관점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그 이제 해운 선사의 관점에서 DMV는 사실은 의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을 이제 인증하는 어떤 그런 유사한 어슈어런스 인력을 좀 활용해서 여객선에 한정해서 클린쉽 인증 증서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선의 경우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수요가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해양수산부 선언 정책과 정상부 측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상구입니다. 저는 그 선언법과 해양 원격 의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중업처 입장에서 그동안 사업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업 개요라든지 추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에 저도 발표 자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제 사업 그 추진 근거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 앞에 지금 KR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료법 33조나 의료법 34조에 의해서 이제 원격 의료가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건의료 기본법이라는 예조항,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도 아닙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44조에 의해서 지금 특수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격 의료를 시행하는 이제 기관들을 보면 이제 국방부의 이제 교고직 근부대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의 교정시설, 이제 조금 중재인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해양 원격 의료와 유사하게 원격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행동 감시, 그다음에 이식형 심장기기를 수술 받으신 분들의 어떤 원격으로 기기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게 비대면 그 의료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지금 설치 선박이라든지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건수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참고할 만한 게 보면은 그 비설치된 원격 의료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에도 2015년도부터 한 1,800여 건, 한 1,900여 건 가까이 그 의료 제공 건수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2020년 되면서 2020년 실적을 보시면 2019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선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그 최근의 상황들이 아마 더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제공 건수가 전년 대비 이렇게 늘어났다는 걸로 볼 때 해양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역할, 그다음에 해양 원격 의료의 이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이제 장애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설치를 지금 매년 한 20척씩 증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제 의료 인력은 계속 지금 의사분 2분하고 간호사분 5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의료 인력은 계속 제자리입니다. 근데 설치 선박은 매년 20척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21년도에 총 120척 정도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예정인데,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또 장비도 노후화되고 있고, 또 설치 비용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정식 사업이 아니고 시범 사업인데다가 그 사업도 후순위로 이제 자꾸 그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이제 밀리다 보니까 예산 당국과 그 증액 협의도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해수부에서는 그 의료 인력 추가 확충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 등 이제 이런 그 증액
위해서 재정당국과 어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도 좀 많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건강 상담이라든지 의료지도 필요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지금 20척씩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를 받아보면 한 50척 정도 수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금 현재 20척인데 한 50척 정도까지 늘려가지고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근데 뭐 이게 다 돈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원양 선박 한 1,300, 200척, 300척 정도 되는데 물론 상선이 한 1,000척, 원양 어선이 한 200척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는데 최소한 한 20% 정도는 단기적인 목표로 원격 의료 장비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이 조금 오가겠지만,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질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시간이 조금 바쁘신 이창희 교수님 분에 대해서 김주호 교수께서 질문하신 손해된 백신 우선 접종, 뭐 정부 사업 내용이라서 정부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이창희 교수의 고분하고요. 혹시 나중에 추가할 게 있으면 정상구 수석님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역 관련 정부 항만 선언단 부속 및 협의체 구성,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해 주신 김재호 교수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결국 현재 우리 회원협회들, 회원 관련된 노동 단체들, 대학이들 많은 기관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선언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게 명시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안정호 상무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작용에 대한 사항들, 선언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실과 괴리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동시에 해결되어야만 방금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인원수의 문제, 대상의 문제, 시급성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의 우선순위 테이블에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사 정책 과정에 저희들의 사항들이나 목소리들이 테이블에 올라가서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냈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체 관련되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슬이 뭐 많아도 빼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호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떤 실무적 협의체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 나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필요는 합니다. 담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로드맵에 따른 실행과 그거에 따른 정부 자체의 지속적인 판단과 판단에 따른 대답을 빨리 들어야만 그런 저희들이 논란의 담론에 대해서 답이 구체화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는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지금처럼 비영리 단체인 전용우 교수님께서 하고 있는 부산어선 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런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학회들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또는 해기사 협회도 있고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면 이런 실행의 관점에서 힘이 더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도 충분히 물론 힘들겠지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우선 부분을 먼저 해서 정부는 어쨌든 후순위적으로 제도 만드는 데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많은 시행 절차나 관리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다양한 오픈 리소스를 통해서 개방해서 공유한다면 정부에 있는 정책 당국자들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진 체계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민간과 대학과 노동단체에서 기존에 있는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먼저 해보고 힘들 때 정부가 빨리 또 캐치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유연한
정책 팔로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질문 이제 검역 관련 정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오늘 이 웨비나에 검역 소외되신 분을 좀 토론자로 초청을 했으면 좀 안 됐거든요. 향후 우리 항만 선언관에는 연결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검역과 관련해서는 향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손현진 교수님께서 우리 이제 정부의 격리 면제 대상 선박 확대 추진 방향이라든지 또 아까 유정 상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또 허위 보고에 대한 페널티, 허위 보고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격리 면제를,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정부 브리핑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이게 다 백신 접종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5월 5일부터 시행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이해하고 해외를 갔다 와도 2주 격리를 다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선원 중에 백신 접종 이해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해외에 다녀오셔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2주 격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격리가 면제되거나 하는 것들. 아까 뭐 백신 이상 반응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백신 이상 반응은 너무 과도한 걱정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도 접종률이 점점 이제 올라가고 하면서 괜찮아질 텐데,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뭐 격리 면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연계될 거라는 문제. 근데 이제 그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격리 면제 이런 걸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외국에서 접종한 이력을 외국의 접종 증명서를 우리나라 들고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인정을 해줄 건가 말 건가 하는 그런 뭐 상호주의 문제, 그다음에 그 신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한 이력만 지금은 인정해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허위 보고 이런 건 제가 여기 선박과 관련돼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감염병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요인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감염돼서 치료를 받아야 돼서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는 자기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는 데 따른 이게 낙인 효과 때문에 그 거짓을 얘기하게 되는 문제 두 가지가 같이 공통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염병 역학조사를 하거나 할 때는 뭐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객관적인 자료를 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했을 때 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나 이런 데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배와 관련돼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런 걸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모든 답을 다 들 수 없을 거고요. 토론하면서 또 향후 답을 할 문제 얻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해결 과제를 계속 합시다. 다음은 이호석 교수님께서 여기 이제 해양 원격 의료와 또 이제 응급 의료에 대한 119 서비스 등이 현재 혼재되고 있으니까 향후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제안도 있었고요.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이 뭐 업계에서도 했고 김재 교수님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뭐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만 건강점검 관련 의료 장비 중에서 선박에 보급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제 논의가 되어진다면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이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질문해 주셨던 그 취지가 일반적인 만성 건강관리 상담인지 혹은 응급에 관한 건지에 따라서 그 분야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시차에 따른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세부적으로 조율이 된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고요. 단지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들은 깊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시범 사업에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뭐 어떤 방식이든지 저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질문이 잘 그 마이크 관계로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전정헌 위원장께서 토론문에 있는 질문인데요. 건강 점검 의료 장비 중에서 선박에 보급이 가능한 그런 장비가 있는지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비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의 전송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좀 걸림돌이 있을 것 같고 그거하고 약간 접목되는 부분이라면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신속 그 검사 키트 중에 항원 검사라든지 혹은 또 항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POCT 개념으로 선박에 승선을 선박에 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염병에 대한 POCT의 확대 또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를 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질문이 많았는데요. 우선 오늘 이제 컨트롤 타워 문제하고요. 또 병원 선 찾아가는 서비스 등에 대한 이제 제한이나 또는 이런 것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이제 119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이것은 회사 노동조약에 따라서도 반드시 연합국이 응급의료 무선의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이제 입법가 되고 강행 규정이면서 선언법에도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업무사항으로서 응급의료법 선언법에 따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가 불리는 그건 사실 원격의료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제안했듯이 이것은 원격의료라기보다는 해양 비대면 의료관리 서비스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내용에 따라서는 응급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만성 질환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이 서로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제 그 두 개의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의료관리의 서비스는 제공되어 있으나 현재 좀 아쉬운 점은 그 응급 환자 또는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영해에 들어갔을 때 이들에 대한 이송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죠. 이것은 현재 우리 그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의 아마 군안안전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에서는 법률상 상호 연계가 안 되어 있고요. 다른 한편 해경의 함정에는
적어도 해군 함정 제겐 한 130척 이상에서 원격 어로 장비가 이미 탑재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 주로 이제 섬 지방에 있는 도시 지방에 어떤 지원을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구조의 측면에서 해당 구조를 했다면은 그 사람을 이제 권역별 응급 이제 센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비드-19 상황이 되자 사실 이제 지역 응급센터에서도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받으려 하는 이런 또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선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바다에서 발생한 환자를 응급 수송한 체계가 미비하다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다른 하나는 응급 환자가 만일 코비드-19 의심 환자일 때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응급 의료기관에 이송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과연 병원선을 건조하는 것이 타당한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하는 문제는 아마 별도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선을 건조한다는 문제는 상당한 예산과 또 언제 어디에서 환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몇 척을 어디에 갖다 줘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해양 경찰의 함정에 마련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어떤 격리 시설을 보완하면서 그곳에서 구조뿐 아니라 구급 업무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법과 연계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응급 사망이라든지 혹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격리되는 환자를 응급의료 센터에 이렇게 수송하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치료나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19에서도 응급의료 이송을 할 뿐 사실상의 치료는 하긴 어렵다. 조언을 할 뿐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물론 병원서는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저의 의견으로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병원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아마 해경이 오늘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해경 들어와 있나요? 해양경찰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안 들어와 계신가요? 어쨌든 이 문제는 향후 우리 해양경찰청 또 선원정책과 등에서 이제 항구에 입항하는 선원에 대한 응급 이송 체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정호 본부장께서 이제 제안하신 저희 말했으면 부수를 끼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웨비나를 통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제도 개선이 안 된다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웨비나를 기획한 것도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야 그래야 기재부등에서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기도 했고요. 향후 저희 부산항 선원복지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관련 기관 등과 또 특히 오늘 들어와 계신 해양수산부 또 노사 등과 협력해서 어떤 추진책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마 예산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은 입법을 위한 국회 세미나 등을 계획을 해서 조금 이것은 이슈화를 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다음 단계로 그런 문제를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단중기로 해서 정부에서는年간 50척 하더라도 50척 해가지고 1000척을 마련하려면 그게 사실 20년 걸리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많은 장기간 우리 1300척 정도 된다면 50척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는 이 발전이 너무 늦다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저희들로서는 이런 뜨거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국회 세미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광범위에 확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 생긴가 하면은 현재 이제 건강보험과 그리고 P&I 보험의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현재는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범위 확산되고 나면 정부의 예산 지원은 이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재해, 직무상재해든 직무 중 직무 외 재해든 이것은 선주가 부담하도록 선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P&I 보험 또는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 등에서 그 비용을 담당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재해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해가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특히 질병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국제에서는 출원하면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선원들은 면제, 입항해서 이제 휴가를 가면은 다시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반 면제 이런 체계인데 향후 원격으로 해양 이제 비대면 의료관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석한 결과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도적인 어떤 정비는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선언법도 개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건강보험 당국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감면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감면받는 사람을 전면적으로 감면을 면제할 것인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고요. 하고 다른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해가 아닌 어떤 상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해양 원격을 통해서 수집된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서든복지공센터에서 마련된 정보 등을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감면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적절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뭔가 완전 면제에서 일부 면제 사이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정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그 내용에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P&I 보험과 그리고 건강보험 영역 그리고 정부 일부 보조의 형태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확산 과정에서는 정부의 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회사 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육상 근로자에 상응하는 의료 관리를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대면 의료라도 확산해야만이 비로소 육상 근로자에 상응하는 의료 관리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에 한 가지 20억 정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번 발표하면서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기된 사업을 많이 한다면 170여 원이 되지만 그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구성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이제 10,000여 명 정도의 대한민국 국제항해선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서비스를 한다면 연간 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계산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외국인 선원을 더 포함한다든지 또 서비스의 질 내용이 좀 변화가 있다 하면 그 이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 이제 이야기 못한 점도 있는데 혹시 우리 발제자 중에서 질의하신 것 중에 좀 생각하셨다가 우선 내가 답변이 좋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을 받은 그 안중호 보험정께서 그중에 그 바레스 shipping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잘 안 들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문 내용이 그 바이러스 프리 shipping과 관련된 인정 방안, 클린 쉽 인정 방안이 제안됐는데
업계 C에 대한 어떤 필요성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예. 우리 KR의 유진호 팀장님은 질문하고 나가셔가지고, 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DMV에서 크린십을 뭐 여객선에 한정해서 뭐 인정을 하고 했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어서,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면 제가 따로 유진호 박사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준호 교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혹시 말씀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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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십에 대한 인증 제도는 저희가 다른 나라에 입국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그런 것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용하는 국민들 자체도 안정성 있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선박에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다면은 이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보다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선박에서의 이런 인증제도를 인정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확진이 의심되거나 확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접안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재 콤상 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 나름 이런 제도를 준비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업계에 필요하다면 이런 인증서 초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왔던데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정작 이것이 산업계에서 필요한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향후 업계에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이것이 정부가 이제 발급하는 인증이 돼야 될지, 안 그러면 컴사와 같은 대행기관이 하는 것이어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향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훈석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운데 간단하게 뭐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이 계속 계셨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뭐 좀 유사한 그 최근에 국가 사업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해수부 에서는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그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시범 서비스지만 대상은 해외에 계시는 이제 한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하고 원격 비대면을 하게 되면 그 비용 발생을 이제 나라에서 우선은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병원으로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개인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들어있는 사보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지불이 되도록 그 서비스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양 서비스하고 그 비대면 재외국민 그 서비스하고 다른 점은 똑같은 시범이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비용을 그 병원에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해양은 비용은 지불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의 추가 인건비가 나가는 게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준용을 한다면 해양 원격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이제 이런 그 회의에서 되고 난 다음에 좀 추진하는 것들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 멀스나 사르스 있을 때 저희들이 방역 대책을 잘 마련해서 이번 코비드 때 아주 훌륭하게 잘 대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사각지대가 해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비드 때는
기존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이런 해양 그 원격지에 가 계시는 그 선원들의 이런 것들 잘 대비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또 있을지 모르는 이제 3차 혹은 4차 그 감염병에서 충분히 다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멀스 쌓았을 때 잘 대비를 못했다면 아마 우리 지금 코비드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잘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는 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덩달아서 각종 그 지자체의 장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한다면 성급이나 선사나, 제가 뭐 정확한 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좀 그걸 하신다면 기존의 그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도 좀 줄이면서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반적인 그 목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 병원에 있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서 옆에 지금 오늘 많이 나와 계신 각종 단체의 그 관계자들이 잘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호수 교수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우리 의약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오늘 마지막